마지막 강연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바람산 연립의 김창재입니다. 바람산 연립은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의 바람산을 무대로 우리가 함께 공동의 장소를 고민하고 구축하기 위해 기획된 공공미술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앞으로의 생산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앞서 연구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총 3회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수업은 임동근 정치지리학자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임동근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공학 석사, 프랑스 파리 7대학에서 지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공간연구집단 연구원, 문화과학 편집위원, 매핑 및 모델링 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BK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의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지은 책으로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서울에서 유목하기가 있으며 옮긴 책으로 살과 돌, 서구 문명에서 육체화 도시, 관찰자의 기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0일, 현재 시간은 오후 3시 12분입니다. 신촌문화발전소 스튜디오 창에 있습니다. 이제 임동근 선생님께서 도시재생사업과 대안적인 장소란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개를 들을 때마다 제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공대 나와가지고 뭐 사진도 찍다가 영화도 찍어서 말아먹다가 그다음에 이제 지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역사학자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중간에 딴짓으로 서사연에 있었고 그다음에 문화과학 편집위원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공간연구집단은 뭐 그냥 그 도시계획이나 이쪽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매핑 및 모델링 연구소라고 해서 모델링하는 뭐 파이썬 짜고 뭐 이런 그런 작업들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제가 처음 쓴 책이 서울에서 유목학인데 그거 쓰고 20년 동안 계속 유목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뭐 하고 있는지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다양한 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되게 저한테는 의미 깊은 장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밖에 저기 보이는 그 교회가 있는데 정확히 30년 전 1991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사진 서클 영상에 있었는데 그 영상은 사부제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신인전을 갖다 하기 위해서 후배를 갖다가 뭐 1대1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가리키고 전수하고 그러면 이제 신인전 통과하면 이제 그 정식 회원되고 정회원되고 뭐 이런 구조였어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사부와 관계를 맺은 그 친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인전을 통과한 장소가 바로 여기서 찍은 저 교회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위치가 그래서 다시 아까 처음 와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의 흔적이랑은 정말 다르죠. 지금 건물도 거의 없었으니까 그 높은 게. 아무튼 그런 공간에 와서 이제 강의를 하니까 좀 또 이것저것 또 생각도 많이 나는 데다가 갑자기 옛날 제 경력을 쭈루룩 읊어주셔가지고 예, 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도시재생 사업하고 대안적인 장소인데 뭐 이 말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로 그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장소 만들기, 그 다음에 액터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이런 거에 대한 간략한 소개 정도고 거의 대부분은 그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이제 제가 답을 하는 그런 기회로 이제 삼겠습니다. 앞에서 뭐 승효선 선생님하고 이제 신정수 선생님하고 잘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려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선생님들하고 이제 그 여기 계신 분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자리로 이제 삼을까 합니다. 일단 볼게요. 지금 상식을 갖다 몇 개를 갖다 깰 겁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라고 하면 좋은 거라고 하지만 예, 실제로는 1981년도 세계은행 아프리카 개발 관련 보고서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생긴 것도 뭐 주민 협치니 뭐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버넌스 얘기의 연장선에서 이런 자리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거버넌스의 의미 자체는 세계은행 보고서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81년이면 40년 됐으니까. 왜 이게 발생을 했는가라고 하면 그 세계은행이에요. 월드뱅크. 그러니까 제3세계 돈 빌려주는데 돈 빌려 줘가지고 이제 그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뭐 남미라든지 여러 군데 이제 돈을 뿌려봤는데 거의 반 이상이 다 그 중간에서 이제 흩어지는 거죠. 그 돈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다 독재자들 뇌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엄한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세계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게 밑빠진 독에 물 벗기게 된 거예요. 계속 새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막을까라고 했더니
정부, 그러니까 제3세계 정부한테 그냥 다 맡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감시자 역할로 뭘 했냐면 제국주의에서 유학한 그 해당 국가의 유학생들을 갖다가 파견을 보냅니다. 파견을 보내고 얘랑 같이 예산하고 그런 것들을 합의하지 않으면 우리 인정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게 거버넌스의 출발이에요. 감시자죠, 제국주의에서. 그래서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거버넌스 맨 처음에 출발 자체는. 그러면 이 모델 그대로 한다고 치면 갑자기 서울시가 돈을 갖다가 여기다 왕창 주면서 여긴 거버넌스로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 구청이나 아니면은 공무원들이 돈 쓰는 걸 우리는 못 믿겠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에이전트랑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협의해서 예산도 쓰고 모두 써라 라는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 모델 그대로라고 하면 더 이상 공무원들한테만 예산을 맡기면 효과가 없으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편인 아니면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서울시에서 돈 뿌리는 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에이전트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출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제3세기의 개발 열세가 돼요. 왜냐하면 돈을 써가지고 그렇게 감시자를 많이 붙여놨더니 확실히 효과가 좋더라라고 나오겠죠, 당연히. 예전처럼 독재자들이 막 못 쓰니까. 그래서 90년대부터는 좋은 거버넌스라는 좋은이라는 말이 하나 붙으면서 좋은 거버넌스가 이제 대유행을 갖다가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거버넌스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거 모르고도 그냥 잘 쓰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꼬롬한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게 제3세기에서 이제 쓰다가 갑자기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들어가요. 이게 이제 보통 식민지에서 쓰던 통치술이 이제 본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효과인데, 여기도 못 믿겠다는 거죠. 제3세계의 국가들이 못 믿는 것처럼, 선진국 내부에 있는 지자체들이 돈 쓰는 것도 도저히 못 믿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 위기, 뭐 도시 양극화, 노동시장 재편, 기타 등등이 나오면서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실패하겠구나라는 그 위기감에 누군가 계속 이거를 갖다가 기존에 있는 조직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하에 이제 거버넌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모델로 친다면 이 공간에 공무원도 아니고 기존에 정부 돈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쓰다 보니까 오히려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에서 뿌리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거버넌스가 들어온 것. 그 다음에 균형 발전 패러다임.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재미있는 거예요. 서구에서 도시 낙후 지역 발전 정책은 80년대부터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당시에는 왜 80년대부터 이게 나왔는지를 갖다 생각을 해보면 80년대 유럽이 망함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뜨고 있는 겁니다. 같은 시대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쭉 올라가는 시기가 서구에서 내려가는 시기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한 지역들을 갖다가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백약이 무효하다는 거죠. 뭐 해봤자 지금 다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3세기 거버넌스 개념을 채용을 해가지고 이제 균형 발전을 맞다 만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이제 쭉 풀어지게 되죠. 지금 이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이 나오는 거. 그래서 도시재생이 들어가는 그 지역을 갖다가 이제 카테고리로 만들면 원래 낙후 지역이었던 곳에 이제 도시재생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한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망했기 때문에 재생하려고 한다. 그리고 원래 개발하려던 곳인데 그냥 유행 따라 도시재생으로 한다. 그 다음에 도저히 여기는 안 되겠으니까 도시재생을 한다. 이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이 네 개의 범주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가 도시재생이다라고 치면 이 중에 뭘까요? 원래 낙후 지역이었나? 한때는 괜찮았나? 아니면 원래 개발하려고 했나? 도저히 답을 모르겠는가? 보통 예술가들이 투입되는 건 도저히 답을 모르는 곳들로 가요. 해결이 안 되니까. 원래 개발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냐면 홈페인 공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도저히 모르겠는 곳들은 이 안에 다이나믹을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누가 사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 가는지, 도대체 여기서 무슨 행위를 하는지 모르는 게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나 잘 보이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누가 사는지도 알고 다 아는데, 도저히 이 사람들한테 뭘 시켜야지 여기가 나올지 모르는 건데, 해결을 모르는 것.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아무튼 도저히 답을 모르겠는 곳인데, 이 답을 모르겠는 곳에 예술가들이 간다라고 딱 하는 순간에 뭐가 나오냐면, 홈페인 공간이라고 그래서, 미디어를 타요. 일단 첫 번째. 예술가들이 여기를 거주하는 순간 뭔가 괴상한 짓들을 하는데, 이 예술가들의 괴상한 짓들은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고 꼭 이렇게 김천현 씨처럼 네트워크를 하려고 그래요.
끼리끼리 모으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 여러 명들이 이제 주요 사회 액터들이 연결되는 순간에 뭐 연예인이 됐든 아니면 배우가 됐든 뭐 누가 하나 딱 등장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미디어를 탑니다. 미디어를 타면서 여기서 벌어지는 행위들을 누군가 관찰하고 기록하고 전파시키고 그러면서 예측 가능한 공간으로 바꿔버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예측 가능한 공간으로 바꿔버리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뭔가 여기서 예술가들이 움직이니까 어떤 효과가 나오는구나. 여기서 이제 예술가들이 움직이니까 어떤 전시회가 만들어지고 공간이 어떻게 바뀌고 뭐 벽화가 그려지고 뭐하고 아무튼 그 미디어로 등장을 하면서 여기에 지금 예술가들이 10명이 이 정도로 했으니까 한 100명 정도 보면 어떻게 되겠구나. 아니면 그 연예계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 배우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구나. 뭐 이런 식의 예측 가능한 공간이 되면서부터 수지타산을 갖다가 계산하는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저히 답을 모르는 곳에 등장하는 이제 도시재생의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화동이라든지 이런 데 젠트리피케이션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력이 이때까지 관심도 가지지 않던 공간이 뭔가 노출되고 등장되면서 하나의 자본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갖다가 그 플로우를 예측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했다. 그게 이제 홈페인 길로 가는 거죠. 고길 따라 가는 겁니다. 홍대합 떴을 때, 뭐 삼청동 떴을 때 거의 대부분이 다 그 루트로 갑니다. 그 길로 갔고, 그리고 뭐 연남동, 연희동, 뭐 망원동, 상수동 거의 대부분이 다 비슷한 식으로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제 예술가들이 을지로로 들어갔지만 을지로로 들어가는 순간 뜨기 시작하고 뭐하고 뭐 또 쫓겨나고 뭐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특한 일이긴 한데 예술가들은 젠트리파이어이자 젠트리피케이션 당하는 사람입니다. 젠트리피에라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 기존에 있는 사람을 내쫓으면서 곧 자기도 내쫓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거 다음 PT인데 그냥 무시하고 그냥 바로 얘기할게요. 이 상태에서 중요하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 장소랑 예술가들이랑 어떻게 결합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여기 들어와서 이 장소랑 결부되어 있었던, 얽혀 있었던 사람들을 쫓아냈고, 그리고 내가 이 장소를 갖다가 들어오는데, 나도 곧 쫓겨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장소에 얼마큼을 투자를 하고, 얼마큼의 애정을 갖고, 얼마큼의 네트워크를 갖다가 갖고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몰빵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망가지는 거죠. 이 장소에 대해서.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을지로나 청계천처럼 또 이제 이거 두르고 또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움직임들, 이게 단순히 지금의 문제는 아니고요. 뭐 바스티유라든지 굉장히 여러 아주 옛날부터 예술가들이 그 도시 안에서 유랑하던 그런 맥락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온몸으로 저항한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지켜낼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럼 이 게임을 갖고 나는 도대체 뭘 할 것인가를 갖다가 하나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제일 상극에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인 게 도시재생이라는 패러다임 때문에 예술가들이 답 없는 곳으로 몰렸고요. 답 없는 곳으로 배치가 되든 몰리든 아무튼 움직이고요. 그런데 이 답 없는 곳으로 움직였던 이 예술가들은 도시재생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순간 쫓겨나는 거죠. 뭔가 재생이 되거나 뭔가 바뀌는 순간에 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전시가 들어가서 나오는 거죠. 이게 속칭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무덤 판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서 활동을 한 만큼 나는 빨리 쫓겨납니다. 그래서 활동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액티비티를 갖다 여기서 만드는 순간 난 쫓겨나는 거죠. 그러면 이 딜레마를 갖고 어떤 식으로 안 보이는 이 권력의 선들을 갖다가 자기 작품화시키고, 예술가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작품화시켜야 되는데, 작품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네트워크의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는가. 라는 게 이제 키가 됩니다. 아직 성공한 사례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재밌는 사례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갖다 건드리는 경우가 이제 도대체 퍼블릭이란 무엇인가, 뭐 공공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 쭉 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감옥을 많이 가요. 아무래도 뭔가 이 경계를 갖다 넘나들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걸 해야지만 여기가 뜨는 거거든요. 이때까지 하라는 거대로 했으면 여기는 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낙서하면 안 돼요. 낙서 그려야 되는 거고. 뭐가 이렇게 내가 이 공간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터부들을 갖다 다 깨요.
깨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다 보면 범법자가 돼가지고 이제 감옥을 가고, 그러면 갔다 나오면 또 다시 하고 뭐 이렇게 가요. 그래서 가장 재미있었던, 제가 봤을 때 가장 재미있었던 그 사례 중에 하나는 도시재생은 아니었지만, 표지판, 공공 표지판들을 갖다 다 바꿔버렸어요. 어떤 놈이. 그래서 그 갑자기 무슨 광장을 빌 게이츠 광장으로 바꾸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윈도우 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찰이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쫙 들어가가지고 길을 갖다 다 바꿔버렸거든요. 길을 다 바꿔버리고 친숙한 길로 바꿔버려가지고 여기는 지금 무슨 길인데 무슨 길이라고 되어 있는 길이 너무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갖다가 어마어마한 길로 바꿔버린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그 길의 이름으로 뜨는 거죠. 이 공간에서 새로운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건 길 이름이에요. 그 길 이름은 지금 현재 나를 갖다 억압하는 자본의 이름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해서 그걸 바꾸는데 밤새 몰래 바꿨어요. 밤새 몰래 바꾸고 걸리고 그리고 감옥 가가지고 철창문이 닫히는 영화를 찍었어요. 영화를 찍고 그 사람들은 그 행위를 하면서 그걸 기록을 남기고 그 감옥 들어갈 때 그 환호성은 정말 컸거든요. 와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치 영화 끝나고 이제 엔딩 그 쫑 파티가 감옥 들어가는 그 파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공간들의 그 상상력들을 갖다가 이제 시도를 했던 거죠. 이 얘기는 이 영화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2005년, 2004년, 5년인가 이쯤이었으니까 엄청 오래된 건데 그 얘기를 이제 그 유학 갔다 와가지고 제가 이제 예술가들 도시 다큐멘터리 찍는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죠. 와, 한국은 너무 착해. 그래서 예술가들이 범법이라고 할 때 그 가슴 두근두근 해가지고 못하는 그 터부들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도시 안에서의 상상력을 갖다가 자기들이 막아요. 자기들이 막으면서 너무 관제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너무 주어진 길로만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얌전하게 끝나고 넘어가고 하는 그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한때 그 MB 때 뭐가 있었냐면은 그 낙서하면 금지이기 때문에 낙서가 아니라 청소를 해가지고 그 사이니지 마킹한 친구들 기억나세요? 그게 뭐냐면 MB 아웃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광우병 미친소 막 이거 할 때 그때 어떤 집단이 있었냐면 범법이라고 하면 이거는 낙서하면은 범법이에요. 근데 낙서가 아니라 청소를 갖다가 그 부분만 청소를 했어요. 글자로.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다가 해놨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냥 청소를 했을 뿐이고 먼지를 닦은 거죠. 먼지를 닦아가지고 그냥 그 사이니지를 하고 그다음에 조명도 마찬가지로 쏘고 이러가면서 뭔가 이렇게 그 법과 그 불법의 경계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그 예술가들의 그 행위들을 갖다가 서포팅해주는 변호사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이제 들으면서 요 라인 따라가면 돼. 이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법적 자문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 비스무리한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상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끝을 가려고 했던.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또 쫓겨날 거고, 그럼 쫓겨나면 다음 장소 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게 이제 하나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개념, 회복력이라는 말을 갖다 요즘 많이 할 거예요. 생태학이 용어인데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말이 있습니다. 회복력이랑 비슷한 거 레질리언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맷집입니다. 맷집. 뭔가 타격을 받아도 내가 그대로 버틸 수 있는 힘이 회복력, 도시 회복력이 가장 기본입니다. 자, 코로나가 한번 와가지고 한번 쿵 쳤더니 어느 도시는 완전히 획가닥 넘어가는 거고 어느 도시는 맵집이 세서 병균이 와도 적당히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구성원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재난, 경제 위기, 그 다음에 이제 전염병, 뭐 산업 위기,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이제 회복력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0년대 제3세계 지원할 때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주로 미국의 록펠러하고 그다음에 아시안 소사이어티 그다음에 인도 쪽에 이제 할 때 이야기인데 이 회복력과 관련돼서는 꽤 많은 작은 돈들이 뿌려진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도시재생이랑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이 안에 이제 노인들이 많다. 뭐 노인들이 많은데 그 지금 일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얘네들 어떻게 할까? 뭐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 뭐 직업 없는 청년들이 많은 곳,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이 많은 곳, 이런 게 뭔가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동네들에 들어가서 뭔가 회복력을 갖다가 좀 다른 쪽에서 와도 굴러갈 수 있게. 정책적으로는 가장 유사한 게 뭐냐면 도시화폐 운동, 지역화폐, 종로구 안에서 돈을 돌린다, 뭐 서대문구 안에서 돈을 돌린다, 이렇게 돈을 갖다 뺑뺑 돌리고 있으면 다른 쪽에서 돈이 안 들어와도 내부에서 도는 돈으로 그 정도로 좀 먹고 사는, 뭐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이랑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똑같이 이제 예술가들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와장창 깨졌잖아요. 공연 문화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이런 게 와장창 깨졌을 때 그럼 예술가들의 회복력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이 살 수 있는 뭔가의 네트워크, 돈이 돌아가는 네트워크를 갖다 만들 것. 이게 이제 회복력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력을 만들 수 있는가. 뭐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손가락이 좀 아플 때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뭐 비슷한 거예요. 뭐든지 행위를 하는데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데 단일하게 딱 쳤을 때 내가 좀 버티는 힘들이에요. 이때 키가 되는 게 뭐가 되냐면 나를 특화시키면 망해요. 나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이야라고 해버리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오더가 안 그러니까 그 누군가 이제 요청을 하지 않으면 나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말도 하고 글도 쓰는 사람이야. 말도 하고 글도 쓰고 사진도 써. 그다음에 말도 하고 글도 하고 사진도 쓰고 여행도 다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의 활동을 갖다가 내 안에 있는 컴포지션을 여기를 굉장히 다양하게 해서 이쪽에 타격받을 때 나머지 것들이 이제 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복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멀티펑션이어야 돼요. 무조건. 다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다기능인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되는 거죠. 나는 하나만 특화해가지고 동양화 그 붓질만 하나만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언제 영상도 찍고 편집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거기다 소리까지 쓰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영상면에서는 영상만 했던 사람한테 밀릴 거고 소리만 하는 사람한테 소리 밀릴 거고 다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특화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지금의 구조인데 근데 그 하나만 해가지고 몰빵했다가는 한번 위기가 닥쳐버리면 그냥 순식간에 망할 거고 그럼 위기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화하다가 또 딴 것도 해야 되고 특화하다가 딴 것도 해야 되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게 이제 개인 입장에서의 딜레마인 거죠. 그럴 때 보통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집단이에요. 집단을 만들면 돼요. 영상하는 놈, 소리하는 놈, 뭐하는 놈, 뭐하는 놈 집단으로 움직이거나 그 집단을 갖다가 이렇게 약간 좀 유연하게 이제 해쳐모여하는 식으로 프로젝트 팀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내가 지금 연극 쪽에서 일자리가 다 줄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사진은 괜찮으니까 사진으로 갈게. 조인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럼 평상시에 이 모임에서 사진하는 사람 한 명이어야 되는데 저쪽에 무대 쪽에서 좀 위험해가지고 지금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너 일로 와가지고 해라라고 하는 여파를 이 맵집을 더 키워주는 그러한 집단. 사진사 한 명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두 명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갖다가 얼마나 여유롭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이 집단의 그 힘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여력이 생기는 거죠. 여력 말 그대로 남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회복력을 가지고 도시 안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도시는 여기는 뭐 노동자 주택촌이야, 아니면 여기는 하숙집이야, 여기는 뭐 모텔촌이야, 여기는 무슨 극장이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극장 망가지면 대학로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 극장뿐만이 아니라 딴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좀 근린 생활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굴러가면 그러면 극장이 망해도 다른 식에서 이제 버퍼가 이제 생기면서 여력이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도시재생이랑 딱 맞물리면서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가 제3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로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왜 그렇겠어요? 아무리 세계은행이든 모든 자본이 발버둥을 쳐도 너는 뭐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릴 만큼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야, 여기는 그 문화촌으로 바꾸는 게 나아 라고 누가 딱 해가지고 오더로 해서 공무원들이 쫙 움직이면 그러면 해결될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확신이 돈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야, 맵집이라도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희 맵집이라도 키워라 이 안에서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풀면서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제3세계 지원 모델로 회복력 지수가 들어갑니다. 또 덤으로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제3세계 안정화는 세계 이주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일자리 없어가지고 그 국가를 갖다 넘나들지도 않고 일자리 없어가지고 그 국가를 전복시키지도 않고 혁명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효과들까지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지역, 그러면서 단일 기능으로 특화하라고 감히 어떤 자본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지역에 이제 회복력이 이게 들어가면서 비가 별로 안 와도 너희는 먹을 물이 있어야 돼, 뭐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 안에서 경제권을 만들어주는 제3세계의 운동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도시로 선진국으로 들어옵니다. UN 하비타트가 만들어지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갖다가 이 회복력이 먹었어요. 회복력이란 얘기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갖다가 훨씬 더 포괄하는 이야기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을 합니다.
회복력 지수라고 해서 이거는 그게 검색하면 다 떠요. 근데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자기 안에서 자기 분야에서 각각 적용시켜가지고 어떤 거 받아들이고 어떤 건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리더십과 전략, 건강과 웰빙, 뭐 경제와 사회, 기반 시설과 환경 이렇게 쭉 체크리스트를 하면 아 우리 동네 회복력은 어느 정도구나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 준 거죠. 만들어 준 건데 가만히 놓고 이제 그 쭉 보면 아 이거 새마을 운동이구나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거기서 나오는 뭐 농촌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처럼 도시의 그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김창렬 씨가 여기서 지금 리더십을 발휘를 해가지고 뭘 가지 않으면 안 될 거고 뭐 이런 얘기를 쭉 나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새마을 운동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이런 식으로 그 가이드를 갖다가 잡아줬습니다. 이걸 갖다 이제 선진국에 적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비슷해요. 제3세계에서 벌어졌던 아까 말했던 거버넌스, 그 다음에 이제 제3세계에서 했던 이 회복력 지수가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안도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라고 이제 나오면서 그 안에서 도시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의 흐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도시도 다보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비슷하게 간 거죠. 그래서 도시 성장 들어가고 익숙한 개념 됐고. 예. 여기가 이제 키입니다. 도시의 낙후 지역이 존재하고 더 늘어나고 점점 더 해답을 찾기 힘든 상황. 여기서 이제 왜 낙후되는가, 그 다음에 낙후의 문제가 아니라 배분의 문제인가? 라는 질문을 갖다 던졌을 때 거버넌스는 답 없는 지역의 권한을 갖다가 배분할 경우는 잘 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회복력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울지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용적인 도시 성장이라고 하는 그 전 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얘기했던 그 포용적 도시 성장은 성장의 성과물도 여러분에게 이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포용적으로 도시 성장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세계 다 전부 다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계속 굴러가는 하나의 그 큰 틀입니다. 이 틀 안에서 벌어지는 거. 뭐 며칠 전에 오세훈 시장이 등장을 하고 나서부터는 뭐 별 의미 없는 얘기들일 거예요. 포용적이라는 말은 이제 공무원들 절대 안 쓸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도시재생이란 말도 이제 거의 안 쓸 겁니다. 여기 뭐 답 없는 상황 뭐 이렇게 뭐 하겠다라는 얘기도 안 나올 거고 대신에 이제 뭐가 들어갈 거냐면 용적률 상향, 도시개발, 그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까, 토목 플러스 뭐 기타 등등, 그다음에 집값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훨씬 더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들 뭐 지금 그 불광동에 있는 그 혁신센터라고 하나요? 거기 그 부분도 이제 당연히 이제 쫓겨나겠죠. 쫓겨나고 어떻게든 다른 식으로 갈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 1년, 그 다음에 이제 재수 없으면 4년 플러스 4년, 뭐, 그 다음에 더 심각하다 싶으면 한 10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우호적인 환경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 질문 자체가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질문 자체가 이제 거의 사라지는 그런 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 모임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여기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자, 어떻게 매듭을 지을 것인가, 여기서. 다음을 위한 자산으로 뭘 가져갈 것인가, 뭐 이런 식의 고민을 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에요. 생산적이고, 다른 데 또 생기겠죠. 계속 이런 공간들이 생길 거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들, 그게 이제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낙후 지역에 예술가들을 보내거나 아니면 사회활동가를 보내거나 그러면서 거버넌스니 레질리언스니 아니면 거기에 이제 포용이니 인클루시브니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다 이제 환경 기후변화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거의 대부분이 통치의 실패일 때, 그러니까 도저히 답이 없을 때, 쉽게 말하면 그럴 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기대도 안 한다는 거예요. 돈 주는 사람이 어차피 안 되는 거, 이때까지 해서 안 된 거 한번 해봐라 라는 거지. 예, 그 제도적으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들어온 거지.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해서 야 성공 사례 돼가지고 박수 받고 전부 다 쫙 퍼지는 모델로 간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대신에 뭐가 있냐면 공무원들의 면피나 아니면 민원 최소화 뭐 이런 식의 그 행정적인 이야기들만 남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서 뭘 가져갈 것인가, 어떤 기록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오브제라는 네트워킹을 할 것인가 라는 게 이제 핵심 주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 제 질문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동네는 우리한테 무엇을 주고 나는 이 동네에 무엇을 쓰는가라는 이 그 생태계의 문제, 예술가들의 생태계든 아니면 사회 활동가들의 생태계든 이 생태계의 문제가 결국은 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하나예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아니면 친구들한테 나는 무엇을 주고 걔는 나한테 무엇을 주는가. 그리고 그 무엇을 주는 건 많을 거예요. 주는 건 뭐 술도 사고 밥도 사고 막 사겠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게 어떻게 사이클링 돼가지고 나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순환이 되면 내가 너를 주고 네가 너를 주고 네가 너를 주고. 자, 이 순환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환이 단일하지 않게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100을 줬는데 이 친구가 100을 받은 걸 갖고 얘한테 50, 얘한테 50. 그럼 50 받은 친구는 또 거기서 25, 25. 뭐 누구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면서 줘서 흐름이 다시 나한테 들어와서 100이 되는 순간에 하나의 사이클들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사이클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도 돌다가 저렇게도 돌다가 해서 아무튼 나한테까지 오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오면 이게 생태계의 순환이라고 하는데, 이 도시 안에서 살아남는 생태계의 순환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쪽에만 의존을 해버리면 생태계가 끊기는 거죠. 그냥 받고 쓰고 흩어지고 받고 쓰고 흩어지고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받은 돈들, 뭐 서대문구든 아니면 이제 서울시든 어디서든 도시재생으로 해가지고 여기 떨어진 돈들이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쭉 가가지고 사라지느냐. 만약에 그 벽화를 그려가지고 페인트 사는데도 돈을 썼다. 그러면 페인트를 나한테 판 사람, 그 사람한테 준 돈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게 도대체 어떤 단계로, 어떤 식으로 들어올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죠. 미대에 나오신 분들은요, 페인트 대리점을 갖다가 하는 친구를 사귀던가 하셔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왜냐하면 적어도 페인트 대리점이라는 그 사람이 내 친구면 내가 걔한테 쓴 돈은 나한테 돌아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확장을 해야 돼요. 이런 그 경로들을 갖다가 뭐 당장 완성을 하라는 게 아니라 좀 파악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어느 정도로 지금 나한테 내가 쓰는 돈이 나의 생존을 위한 뒷받침으로 돌아오는가. 그게 장소 기반일 수도 있고 사람 기반일 수도 있고 물건 기반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기반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A는 내가 쓴 돈으로 살고 나는 B의 돈으로 산다. 이 질문, A와 B 계속 넘어가는 이 질문이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그냥 솔직히 예술가들의 삶도 답이 없잖아요. 이 답이 없는 그 예술가들의 삶들에 대한 회복력이나 아니면은 재생에, 살았던 적이 없기 때문에 재생이라고 말을 못 하겠고, 아무튼 생존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 서대문구가 나한테 돈을 준 거예요. 그럼 받고 이 공간을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그러면 난 어떻게 쓸 거고, 어디로 갈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갖다가 하는 게 킵니다. 페인트는 되게 재밌어요. 저는 우연히 페인트 하는 양반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 페인트 공이 이제 보통 이제 부부가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친구 둘, 셋이 해요. 근데 단가 무지하게 세거든요, 페인트가. 단가가 세서, 그리고 색깔감도 있는 미드 친구들이 오면 훨씬 더 잘하긴 해요, 확실히. 꼼꼼하게 하거든요, 이게 붓질도 이런 것도 되게 빠르고. 워낙 많이 해봤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이랑 페인트 대리점이랑 동생이네 뭐 아니면 친구네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 난간을 갖다 쭉 칠했더니 3통 반 들었어요. 그럼 반 들은 거 단가로는 4통으로 해서 계산을 하죠. 뜯었으니까. 그럼 반 정도 남은 걸 갖다가 다음 3통 반에 써요. 그럼 거기도 4통이 돼요. 그러면 지금 1통이 남는 거죠. 단가가. 그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색깔별로 뜯거든요. 그럼 색깔별로 남는 재고를 바로 재활용하고 단가 계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고부가 가치가 뭐 이렇게 딱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거는 수직 계열화 맞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건 돈이 남는다. 거의 모든 물품을 써가지고 이 공간을 만드는 직업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하나씩 챙겨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그냥 친구들이 하고 거기서 맞춰가지고 이제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요소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를 갖다가 이제 따져봐서 조합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페인터들한테는 페인팅 해가지고 이제 조석과 같은 경우에는 그 아트 플라스틱이니까 이제 그 도시 내부 인테리어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하나씩 법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연히 제가 유학 갔다 와가지고, 이제 제 처가 플라잉 시티에 있었는데,
그 플라잉 시티가 비슷한 작업을 하더라고요. 플라잉 시티가 플라잉 시티 만들면서 갑자기 막 에르메스 막 매대 전시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하면서 자기 것들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에르메스 그 전시를 그 매장 설계를 갖다가 막 하더니 그거 끝나자마자 스페인 아르코 가가지고 전시한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막 튀더라고요. 이게 지금 미술가야, 업자야, 뭐 좀 이상한 그런 것들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거 만든 게 벌써 10년 전이니까 15년 됐죠. 2004년, 2005년이니까. 그러니까 꽤 여러 군데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실패하는 경험들을 갖다가 좀 반출을 한 다음에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서대문구가 이걸 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여기 조합이나 기업들을 만들었는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일단 단체 만들고 그 조합 그쪽으로 돈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돈을 돌리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을 갖다 하고 이제 나는 노동으로 투자하거나 자본으로 투자하거나 여기서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성과를 가져가고 이런 식의 하나의 공동체들을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흐름으로 갑니다. 이미 했으니까 이제 상관없는데 다음 하기 전까지는 좀 고민을 좀 그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일을 하신다 아니면 여기랑 나한테 얽혔다라고 하면 아무튼 나한테 들어온 돈, 내가 나가는 돈, 이 돈이 어떻게 돌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럼 지속성이나 회복력이나 기타 등등이랑 거리가 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주어진 40분을 채웠거든요. 이제부터는 질문하고 답을 받겠습니다.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답이라기보단 제 의견. 이때까지 그 제 옆에 있었던 그 예술한다고 하면서 그 가사 탕진했던 수많은 인생들을 갖다가 반추해 보면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그런 질문들로 갈게요. 보통 답이 없으시면 그냥 제 얘기만 계속해서 재미가 없어요, 저는. 저도 좀 얘기 좀 듣고 하고 해야 되니까. 아까 사진도 하시고 글도 쓰시고 이렇게 여러 일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활동들이 이제 이렇게 이쪽이 무너졌을 때 이렇게 회복력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잘 회복력이 있게 돌아가시는데 영향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는지. 연명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연명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진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연명이라면 연명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별로 이제 저한테는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자리는 아닌데,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근데 지금 이렇게 했던 일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예술가들을 만났던 일들이 다음에 언제 저한테 도움을 줄지 모르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말을 뿌린 거고, 뭐 저한테 돈이 얼마 들어오는지는 별로 상관없지만, 아무튼 말을 뿌린 거고, 이야기를 던진 거고, 이 이야기 던진 게 한참 돌아서 뭐 5년 뒤, 10년 뒤에 저의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뭔가의 힘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걸 도시라고 하는데 들고 왔을 때 도시의 얘기를 할 때 정체성, 장소성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모두가 이렇게 뭐 모든 가능성들을 다 집어넣다 보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데서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도시계획을 했었으니까 이 장소성이라는 말만큼 안 좋은 말이 없거든요. 여기에 장소성을 만든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장소를 특화한다는 겁니다. 이 안에 성격을 누군가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의 성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누군가 거기 장소에 그 성격을 부여한 겁니다. 그게 건물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행위일 수도 있고 주민들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여기는 어떤 장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장소는 그 장소성 부여된 것 이외의 것들은 다 뭐라고 해야지 사이드가 그러니까 격가지가 되면서 무시받아요. 그래서 별로 그 장소성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감춰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 도대체 격가지라는 그러니까 몇몇 행위들을 격가지라고 이렇게 쳐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쳐버려서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그 장소성을 원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예술가들이 그 장소성을 다 깨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예술가들이 그 장소성을 만든다? 이거는 완전히 모순입니다.
예술가는 하나의 특정된 장소로 만들어지는 그 권력들, 보이지 않는 권력들을 갖다 이렇게 뒤집고 계속 이제 노출시키고 그러면서 말로 할 수 없는 무엇인가의 의미를 갖다 계속 전달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면에서는 공공예술, 그러니까 서울시가 예전에 했었던 그 뭐 도시갤러리라든지 뭐 이런 그 사업들이 가장 반예술적인 그러한 행위들이었던 거예요. 물론 저도 그 남산도서관으로 당선도 돼보고 했는데, 예. 가장 반예술적인 거였죠. 되게 조심해야 되는 말이네요. 아니, 그 무책임해도 돼요. 예술가한테 책임을 갖다가 사회가 부여한다라면 그것도 조금 이상한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그 의견 표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을 이렇게 바꿔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는 분명히 독재거든요. 그래서 난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꾸고 있으면 돼요, 그냥. 그냥 어느 순간 내가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걸 주장을 하고 그것들을 갖다가 획득하기 위해서 막 하는 건, 뭐, 그 퍼포먼스 자체를 예술로 하시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거는 다른 일입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아트웍에 대한 그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부담을 예술가한테 주는 거는 그 예술도 못하고 그다음에 사회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회도 별로 이렇게 득보는 것도 없고 간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그렇습니다. 건축도 그래요. 건축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가 옳다 아니면 자기께 중요하다라고 그 고집을 부리겠죠, 당연히. 근데 그 고집이 사회화되는 과정, 그게 사회적으로 표명되는 과정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그 자기 예술을,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점점 더 그 다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예술가인지 사회개혁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하고 있으면 이제 정체성 혼란이 나오겠죠. 정체성 혼란은 예술가들의 본질인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체성이 부여돼 버리는 순간에 예술이라는 직업가가 되는 거고, 예술가라는 느낌은 이제 탈피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좀 그 뭐 브로시로 따지면 주회한다고 놀고 있다고, 그 안에서 이렇게 흐름 따라 놀고 있으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재밌고. 그러면 선생님 지금 해주신 얘기를 여기 신촌에 대해서 좀 그래도 알고 계시니까 신촌이랑 바람산 일대를 좀 예시로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그러면 이 장소가 원래 부여받았었던 장소성이 뭐 모였다가 모였고 그리고 깨부셔야 되는, 깨부숴야 되는 이를테면 그런 장소성은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어떤 신촌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이 장소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지우개로 가려진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만 알거나, 그러니까 메인 동선에서 뒤쪽에 있기 때문에 진짜 안 보이는 공간이 인식에서 연대에 뭐 3년, 4년, 뭐 이대에 3, 4년 다닌 졸업한 친구들한테 이 동네 약도 그려보라 그러면 못 그리는 친구들이 거의 태반일 거거든요. 이 근처에 살면서 여기까지 올라올 일이 별로 없는 동네예요. 여기 뭐 하숙하거나 이렇지 않다면. 이게 그 예전에 가로수길 프로젝트도 그렇고 몇 개 해보면은 나오지만 실제로 공간을 우리가 인식을 할 때 포인트인데 이게 라인과 면으로 이제 인식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거주하거나 상주하지 않는 이상에는 거의 대부분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갑니다. 이거는 공간 인식에서 핵심인데, 공간 인식의 머릿속에 있는 이 약도들은 다 구멍 뚫린 공간들이에요. 뭐가 있는지 모르는 공간들이 이만큼, 블랙홀들이 안 보이는 공간들이 이만큼 있고, 우리가 아는 거 기껏해야 몇 개의 점들과 그 선으로 돼가는 길들, 그것들이 엉기성기 그물처럼 만들어져 있는 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공간 인식입니다. 신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공간 인식.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그렇게 아무도 이 공간에 대해서 명확한 상을 그리지 않고 공간 이렇게 흐리게, 아니 뭐 이 근처는 뭔지는 알지만 여기가 뭔지를 모르는 안 보이는 공간으로 만들었던 힘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여기를 왜, 어떤 것들이 가리고 있었던 거지? 라는 질문이 이제 첫 번째로 드는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공간은 바로 옆인데, 그냥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몇 개 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경사 같아요. 올라오기 싫어, 여기. 지나가다가.
만약 여기 위에 카페가 있다고 치면 여기도 지금 카페가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굳이 먹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뭔가 이 자연 지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양길이. 거기에 플러스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도 그러니? 그러니까 각자가 이 공간이 가려졌던 것들을 하나씩 이제 까보기 시작을 하면 그럼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절벽인지 아니면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하숙집인지 아니면 뭐가 이렇게 이 공간을 갖다가 가리게 만들었던 그 힘들이 무엇인지 드러내야 할 힘들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끄집어내가지고 막 모아서 던져버리면 얘가 이제 뒤집힐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언덕이 이렇게 쭉 높은 것들이 이제 만약에 주요한 힘이었다면, 정말 주요한 힘이었다면, 올라오지 않게 그러면 여기다가 전동 에스컬레이터 그 길에다가 퍼블릭 길이긴 하지만, 하나 깔아보면 어떻게 되지? 라는 질문이 하나 등장을 해요. 보통 이제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파리의 빠시라든지 뭐 이런 데 몇 군데 가보면 길에 그냥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그냥 퍼블릭으로, 도로로. 주민들이 주민세 가가지고 하긴 했겠지만, 그러면 이제 절벽이라는 것들이 갖고 있는 그 보행의 마찰력이 사라지는 거죠. 등산의 힘이 이제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공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들, 집들을 갖다가 쭈루룩 연속으로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내부에 에스컬레이터 만들어가지고 쇼핑몰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식의 이제 고민들이 이제 자본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공간을 갖다 만지는 사람들, 도시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겁니다. 아파트를 갖다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테라스 하우스로 지으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자연 공간이 만들어 놓은, 자연 환경이 만들어 놓은 힘들을 어떻게 해체하거나 비틀거나 돌릴 것인가 라는 질문이 이제 등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진짜 자연 지형이 여기를 갖다가 감추는데 굉장히 큰 힘을 했다면, 아니라면 딱 저기 메인에서 이제 상가들이 쭈루룩 있는데 탁 봤을 때 올라가기 싫다라는 게 이제 단지 경사뿐만이 아니라 큰 길에서 사이길로 직각으로 교체하는 길들의 풍경이라면, 이게 삼청동 길처럼 거기다 뭐 이렇게 그림도 뭐 고양이 그림도 있고 여기 조금 올라가면은 뭐 카페 간판도 있고 뭐 이렇게 쭈루룩 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을까 이 동네가. 근데 탁 보는 순간 쓰레기와 옆에 있는 건물들의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허름하게 보이는, 올라가기 싫게끔 나를 갖다 반기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골목길들의 풍경의 문제인가? 그러면은 그 안에서 조금씩 점핑하면서 사람들을 끌 수 있는, 이목을 갖다 끌 수 있는 뭔가의 오브제를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일로 올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막았고 뭘 통해서 여기를 갖다가 밝힐 것인가? 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여기는 왜 이렇게 가려졌을까? 그러면 가리는 것들을 뒤집어 볼까? 엎어 볼까? 그러면 엎어 보는 거에 대한 효용은 도대체 뭐지? 라는 질문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효용은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던지는 거죠. 내가 그것까지 미리 고민할 수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소에 대한 이미지는 뭔가 가려져 있는 거고, 뒤집고, 그럼 뒤집기 위한 뭔가의 액션들이 거기에 이제 중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를 갖다 내 머릿속에서 얘기를 하지 말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책임을 갖다가 이제 같이 공유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나는 이게 뒤집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사는 사람들은 극구 반대하네. 뭐, 이화동 낙서처럼.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가? 그러면 이제 다른 식으로 또 질문 던지면 돼요. 질문 던질 건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계속 던지면서 묻고, 다시 답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저는 사실 약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에 이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생태계와 순환 이야기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강연이었어요.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저는 전시장 운영을 기획자인데, 이 건강한 생태계를 순환시키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또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기금의 문제라고 하고 있어요. 제 순수 작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재단이나 뭐 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다음에 이제 매년 딱 공모가 시작하는 그 기금에 와다다다다 매달려서 딱 기금을 1년 안에 수행을 해서 전시를 하든 공연을 하든 이렇게 딱 발표를 하고 뭐 정산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이 구조는 정말 순환을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꽤 많은 돈이 풀리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에서 몇 년 계속 지속되는 걸 보고 정말 이 기금의 용어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생태계를 어떻게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기금의 생태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것도 그 온라인용과 오프라인용이 좀 다를 텐데. 왜냐면 제가 아르코 그 공공예술 심의를 갖다 2년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첫 번째로 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직업 예술과 직업 예술 관련 종사자들을 갖다가 연명시키는 제도예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게 가장 큽니다. 그러면 직업으로 너는 예술가야 아니면 예술 경영가야 뭐 아무튼 예술 관련된 직업을 명명하는 데 기금이 쓰이는 건데 이게 그 예술가들의 그 컴포지션을 약화시켜요. 생존력을 갖다가 그러니까 거의 희박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이거 없으면 죽게 만드는,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서 나는 직업으로 존중을 받는 이런 그 약간 좀 바터가 있습니다. 요게 그 프랑스나 아니면은 영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의 그 예술하는 친구들하고의 생태계랑 가장 큰 차이를 가져요. 거기는 기금도 많긴 하지만 문제는 직업인들도 많아요. 회계사이면서 비디오 아티스트, 뭐 하면서 뭐 아티스트, 뭐 이런 식으로 아티스트 전담 아티스트, 그러니까 전문 아티스트의 영역보다 그렇지 않은 영역의 아티스트들이 훨씬 많거든요, 배우지가. 그러면 예술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나한테 그 최저임금의 한 5분의 1밖에 안 준다면 나머지 5분의 4는 예술 말고 비예술 영역에서 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사람 단위로 나뉘어서 예술하고 싶은 사람 한 명만 전업 예술가로 만들고 나머지 4명은 예술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기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어떻게 깨느냐가 이제 그 기금과, 그러니까 정부가 주는 기금과 아니 사회적으로 예술가들이 만들어 놓은 조합과 단체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긴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기금은 정말 안 좋은 거니까 다 없애. 이러면 절대 안 되잖아요. 기금은 기금대로 준다니까 받아야지. 이게 받는데 얘네들은 지금 노리는 게 딱 그거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전업 예술가, 전업 뭐 아무튼 뭐 이렇게 풀타임으로 이것만 하는 아주 최소적인 것들만 준다라는 게 핵심인 거고 나머지 것들은 뭘로 벌 것이냐라는 거죠. 그 고민을 갖다가 이제 해서 조금 작업을 해줘야죠. 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정도밖에 돈을 안 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하면 난 계속 그냥 연명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제가 한예종 강사 시절에 그 최고원 씨 죽은 거예요. 시나리오 작가 굶어서. 그때의 충격은 정말 컸습니다. 그 최고원 씨를 가르쳤던 양반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영하 시인이고 뭐 이런데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잘하는 친구인데 그냥 갑자기 전업으로 그걸 하다 보면 갑자기 소득이 확 주는 거죠. 비참해지다가 이제 가는 거죠. 그 옆에 누군가 도와주는 네트워크가 있었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됐을 텐데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너무 착하고 그 소명, 그러니까 사회가 나한테 준 전업 예술가, 뭐 아니면 전업 시나리오 작가에 대해서 충실하고 성실하다라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발목 잡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딴짓을 좀 해서 좀 경제 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가슴이 아픈 게, 그러니까 저희 집이 지금 부암동 쪽에 있는데, 요번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공연하는 친구들이 주로 이제 뭐 하냐면 마켓컬리 배송하고, 그 다음에 새벽 배송, 쿠팡 배송하고 막 이렇게 배송 뛰잖아요. 배송 많이 뛰거든요. 특히 이제 예술하는 친구들이 배송을 많이 뛰기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밤에 주로 한다. 그러니까 원래 올빼미들이기 때문에 밤이 굉장히 좋죠. 아침에 나와가지고 일하라고 하면 괴로울 텐데 밤에 뛰어야 되니까 그냥 좀 편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공연하고 예술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차들이 좀 많으니까, 장비들이 많아서 그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장비를 이동시켰던 차가 자기의 먹거리가 되면서 이제 쿠팡 배송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트웍으로 막 알록달록하게 해놓고 뭐 자기네들 회사, 젊은 친구들의 회사를 홍보하기 위한 작은 경차들이 곳곳에 골목길을 돌아다니면서 쿠팡 배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극이면 비극인데, 그러면 이걸 좀 이 비극을 어떤 식으로 희극으로 바꿀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게 뭐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누군가 도와준다면 그 영역 말고 다른 뭐 친구들이 이제 사회에 있다든지 아니면 뭐 대기업을 다니다든지 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조금 다른 세상이 열릴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결국은 생존에서는. 예. 공연 기획하고 계시면 지금 되게 힘드시겠네요. 다행히 전시장입니다. 아, 네. 공연 쪽은 좀 힘들죠. 지금 전 세계 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자크랑 이후로 문화정책에서 맨날 나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예술가를 지원하느냐, 예술을 소비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느냐, 국가에서. 그래서 결국은 그 프랑스 패러다임은 예술가를 지원하는 쪽으로 갔고, 예술가들한테 뭘 줬냐면 이제 일자리를 주는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예술교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뿌리고 사람들을. 그리고 한 번, 1년에 한두 번씩 화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 그 대표적인 게 아비뇽 축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갑자기 쫙 동원하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억눌렸던 거 여기서 한번 다 쏟아부어. 뭐 독일의 이제 그 연극 축제라든지, 하우 뭐였더라? 하우 3.0인가? 300이었나? 뭐 아무튼 그 연극 축제, 그러니까 거의 1, 2주 뭐 이렇게 쭉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그 리듬을 주려고 했던 거였는데, 최대의 비판은 뭐냐면은 그렇게 했더니 예술가들이 많긴 한데, 생존하는 예술가들이 많긴 한데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백인이다. 뭐 흑인이나 이주 노동자도 거의 없고 뭐 이런 식의 비판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가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비슷하겠죠. 예술가들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갑자기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져요, 소비자들이. 근데 그걸 소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철저히 계층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애들이 막 와가지고 나 연극 볼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긴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 거꾸로 이제 뉴욕의 브로드웨이에 있는 애들, 그 연극하는 애들이 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극 막 그것만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가지고 이제 뭐 재즈 페스티벌 뭐 이런 걸 하면서 애들 교육시키거든요. 근데 교육시키는 걸로 뜨는데 이거는 예술가 지원이 아니라 소비자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들어가면 뭐 지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됐더니 이제 흑인 애들도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재즈 춤추고 막 힙추고 막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소비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제도화된 생산자 지원 서비스냐 아니면은 그 지역 베이스로 하는 그런 그 바우처 제도냐 뭐 여러 가지 정책에 따라서 그 도시 안에서 벌어지는 효과들은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뭐 비슷하게도 시험적으로는 해볼 수는 있는데 성공은 없어요. 그냥 하다 보면 어쩔 때는 또 괜찮고 어쩔 때는 안 괜찮고 뭐 계속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 프랑스에서 유학했던 분 그거 전문으로 해가지고 공부했다가 지금 호서대인가 호남대인가 그쪽에 그 교수로 간 친구가 있거든요. 프랑스에서 문화정책 한 친구. 인천 쪽에서 한번 만났다가 대판 싸웠는데, 그러니까 같은 지역을 갔다가 그 유학하고 와도 이게 첨예하게 다르거든요. 이게 생각이. 물론 그 나라에서 다 첨예하게 달랐고 여기도 갔다 와서 다른데 저랑은 너무너무 다른데 그 양반은 이제 젠트리파이어더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고 그게 성공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저는 연극 한번 거기서 그 흑인가 있는 데에서 연극 한번 봤다가 아주 놀자였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아예 도심에서 우리시로 따지면 광화문에서 버스 타고 저쪽 그 빈민가들한테 가가지고 그 빈민가에 있는 극장에서 연극 보고 다시 그 버스 타고 다시 나와야 돼요. 중간에 절대 내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극장은 그 다 퍼블릭이거든요. 옆에 있는 흑인들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근데 껄렁껄렁 하나 딱 들어왔다가 분위기 딱 보더니 바로 다 나가요. 아, 여기는 그 뭔가 고귀한 인간들이 아주 재수없는 인간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오늘 뭐 하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튀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제도화된 예술이 갖고 있는 한계죠. 그걸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근데 비슷하게도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했던 도시재생이나 이런 그 마을 학교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예술가들이 가서 거기서 지역 사람들이랑 친해져야 되는데 지역 사람들이랑 친해지면 난 쫓겨나는데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으로 아무튼 장소랑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겉돌아요, 다 겉돌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 주민들하고 이렇게 서먹서먹하다가 튀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 40년, 50년 살아가지고 망가졌는데 또 계속 살 사람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와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없게 옷 입고 다니는 애들이 쭈루룩 갔다가 쭈루룩 가는 이 과정들을 몇 번 하고 나면 전혀 그것들이 교류가 안 되겠죠. 그 작업을 갖다 계속 국가가 시킨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그거 아니면 먹고 살 수 없게 만드는 것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도시재생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동네예요. 이 동네도. 창신동이랑은 좀 다르게 이 동네. 그런 카테고리로 나눌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게 뿌려서 그래요. 구별로 n분의 1로 재생을 뿌리다 보니까 솔직히 금천구 뭐 이런 데는 할 데가 엄청 많은데 거기서도 하나, 여기서도 하나. 그러면 뭐 종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n분의 1로 나오니까. 이 재수 좋게 걸린 거고 그냥 여기서 많은 걸 가져가시면 됩니다. 많은 걸. 그거 관련해서 약간 제가 질문 드리자면은 저는 바람산 그러니까 이 아카데미도 그렇고 이제 약간 이 장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약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 사업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약간 설정된 것 아니냐라는. 도시재생으로 나눠줘서 간 거죠. 구별로 할당되는 거니까. 뉴타운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 서울시 정책이 정말 여기가 그 바꾸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들어왔다라기보다는 이 안에서 그나마 여기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선정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거는 그 철학 쪽에서 얘기 나오는 건데 사회과학 쪽에서 먼저 한번 찍읍시다. 공공이 던지는 돈들이나 아니면 액션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장소를 바꾸거나 사람을 바꾸거나. 그러다 people based planning, 그다음에 이제 그 place based plann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소 기반 정책이냐 아니면 사람 기반 정책이냐. 그러면 이 지역이 지금 낙후됐다라고 하면 질문을 원래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이 공간 자체가 낙후된 거니 아니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힘든 거니. 정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간 자체가 낙후됐다라고 하면 공간 바꿔주는 거고요. 사람이 힘들다라고 하면 사람을 개선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하지 않고 여기다 돈을 놨단 말이에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고령화 지수니 뭐니 해가지고 사람도 쓰고 뭐도 쓰고 기준이 되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여기가 아무튼 낙찰됐습니다. 낙찰되고 나서 돈이 들어오고 나면 문제는 사람이 문제였는데 공간을 바꾸고 문제였던 사람들은 다 나가고 여기서 쫓겨나거든 이사 가든 아니면 나가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망하는 거거든요. 계속 그렇게 망해온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게 사회학적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지금 낙찰, 뭐 선정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 바운더리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그 경계 없는 경계 프로젝트가 알프스 쪽에서 한번 진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재밌는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뭐냐면 타입하고요, 유형, 그다음에 카테고리하고요, 범주, 그다음에 클래스하고요. 그 이제 하나 이거 뭐라고 범주라고 했으니까 이건 유형이라고 할까 아니면 유형은 타입이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아무튼 클래스를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클래스하고요. 이 세 개를 구별을 해서 생각하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인식론에서는 굉장히 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산의 정상이다라고 하면 얘는 타입이에요. 뭐냐면 유형입니다. 유형인데 타입인데 왜 그게 유형이냐면 데피니션이 돼요. 정의가 돼요. 주변을 둘러봐도 자기보다 높은 게 없을 것. 그럼 정상이에요. 근데 계곡, 이건 조금 애매하죠. 이게 계곡이야? 아니야.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오는 거. 제일 유명한 어려움이 뭐냐면 이 산은 어디까지인가예요. 중간에 쭉 가다가. 그러니까 속리산은 도대체 어디까지지? 어디가 속리산이지? 난 지금 속리산에 와 있는 건가? 속리산 들어가기 직전인가? 뭐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다들 산이라고 해요. 산에 경계가 없는 거죠. 바운드리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일로 오는 순간 속리산인 것 같아 속리산이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타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뭐가 되냐면 클래스라고 해요. 누군가 여기는 속리산이야, 속리산 국립공원이야 라고 정해주는 거죠. 여기는 뭐야 이렇게. 대표적인 게 한강도 그렇습니다. 한강 가다 보면 강과 바다를 구별할 수 있는 선은 그거는 타입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클래스입니다. 왜냐하면 염분 농도 왔다 갔다 해. 밀물, 썰물 따라서. 그리고 뭐 다른 거, 뭐 수원하고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쭉 해도 결국 나오는 건 결국 국가가 여기서부터는 강이야 라고 해서 이거는 서울시가 해라, 경기도가 해라, 여기는 바다야, 그래서 해수부가 하라, 뭐 국토해양부가 해라, 뭐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클래스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는 클래시파이어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여기를 이 클래스라고 명명하는가, 동사가 딱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면 도시재생 구역은 전형적으로 클래스입니다. 타입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어느 조건으로 해도 안 나와요. 다 애매모호해요. 여기도 그럼 도시재생 구역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말을 하지만 결국 그 도시재생이라는 그 클래스를 나누는 건 클래시파이어가 있는 겁니다. 누가 여기를 도시재생이라고 해가지고 선을 걷는가라고 하면 구청이죠, 뭐.
그냥 구청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나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었던 건 그 위에 있는 서울시의 얘기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것에 대한 질문을 갖다 마치 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게 어떤 타입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노력하는 순간에 답 없는 것을 쫓아다니는 결과가 됩니다. 그 질문은 버려야 돼요. 그냥 도시재생 몰라. 일단 구역이라고 만들어졌어. 그냥 끝. 뭐가 도시재생이야? 몰라. 정의 내릴 수 없어요. 뭐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것도 되는 것만 알겠어. 그러니까 대충 여기는 강이구나라는 경계만 알면 되는 거지. 이게 강이 여기까지 끝나는 이유를 내가 밝혀내고야 말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욕망이 들어가는 순간에 복잡해지는 거죠. 여기가 산이 속리산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도시재생이라는 말은 그렇게 퉁치셔야 돼요. 이게 인식론에서는 거의 혁명입니다. 지리 쪽에서 나온 개념이긴 하지만 쓸데없는 질문을 엄청 줄여줘요. 이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정의에서 도출할 수 있는 타입인가? 그러면 정의를 갖다 공부하면 되고 추측은 돼요. 근데 정의를 아무리 해도 못 내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논쟁 속에 있는 거다라고 하면 그 질문은 클래스로 가야 되고 그럼 누가 이걸 농촌이라고 명명하는가 도시라고 명명하는가 못 사는 동네라고 낙후지역이라고 명명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혹은 단체를 법을 뒤져야 됩니다. 법이 그렇게 만든 것뿐이에요. 거기 많은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클래시파이어가 되자라는 게 이제 액션 플랜이 됩니다. 우리는 감히 여기를 뭐뭐라고 명하겠어라고 클래시파이를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의 무슨 그 활동의 장이야라고 딱 선언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도출해서 정의로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비단 이제 뭐 그 예술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이 질문은. 특히 도시 안에서는. 선생님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이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울시에서 이 25부작이라는 대대적인 어떤 공공기술 프로젝트를 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가지고. 이유 없이 굴러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한다고 해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뿌린 돈이 뭐 춤판으로만 10억을 썼는데요. 뭐. 댄스 도시재생에서 누구지? 그 안은미 씨나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네트워크 통해서 이제 뭐 하나 뭐 프로젝트 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돈 나오고 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 눈먼 돈 아닌 눈먼 돈, 눈먼 돈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뭔가 이렇게 그 우연찮게 만들어지는 흐름들이 90% 이상이에요. 공공의 돈은 정책도 그렇고. 실제로 효과를 바라보고 톡톡 집어가지고 이렇게 그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건 굉장히 소수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공무원들의 입안 내지는 뭐 시장의 말 한마디로 뭐 갑자기 막 전함이 막 한강에도 오고 막 이러잖아요. 무슨 공원인가? 뭐 함성공원인가? 뭐 아무튼 뭐 그 해군이 쓰던 그 전함 하나 갖다 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수부지에 배 갖다 놓고 뭐 이런 그 여러 개의 공공미술이나 이런 것들도 이유 없어요. 그냥 시장의 말 한마디로 왔던 거예요. 실제로는. 그걸 갖다가 뭐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흐름은 있습니다. 이거 전에 도시재생에 미술적으로 돈을 쓰는 거에서의 흐름들. 그거는 오세훈 시장 때부터 출발을 하죠. 뭐 조순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기획했을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등장하면서 그 오세훈 시장 초기 예전 초기에 그 부인의 역할, 그 예술계에 있던 부인의 역할,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였던 그 서울미대 무슨 교수, 무슨 교수,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도시갤러리 만들고 뭐 하고 계속 이어지는 흐름들은 있습니다. 이어지는 흐름들이 있고 그 이어지는 흐름에서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부침들을 갖다가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올라갔다가 노점상 하면서 뭐 했다가 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다 흩어져가지고 지금 사라지는 중입니다. 도시재생 관련돼가지고 예술가들이 투입되는 거 건수로 꼽아요, 이제. 옛날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았다가 이제 슬슬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추세였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식으로 가겠죠. 디자인 서울이,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이 이제 오세훈 시장 때 나온 거니까 비스무리한 걸 할까라고 이제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보면 한 1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식으로 다음에 이제 뭐 그 시장이 다른 사람이 되든 아니면 같은 사람이 되든 이제 다음 시점 때 이제 뭔가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예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올 건데 좀 상황이 안 좋긴 해요. 지금 왜냐하면 비대면을 계속하기 때문에 대면이 없는 상태에서 이 예술 행위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예술가들이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전시 빼고는 진짜. 예. 일단 사람이 모이고 그 모이면서 막 그러니까 소리도 지르고 막 이래야 뭐가 나오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거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창의력 지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창의력은 철저히 대면에서 나오거든요. 왜냐면 쓸데없는 말 하면서 튀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리티가 이게 그 마이너 그러니까 변주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가 장조고 그다음에 마이너가 단조인데 그 카프카의 그거 소수 문학을 위해 이 소수가 아니라 마이너거든요. 변주 문학을 위하여로 번역을 했는 게 훨씬 맞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조 쉽게 말하면 오르락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다르고 내려갈 때 다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뭔가 긴장 만들면서 가는 게 이제 단조인데 장조가 아니라 이 단조로 들어가는 이 그 작업들은 철저히 대면에서 나옵니다. 막 하다가 하면서 이제 엇박자 나오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음이 틀리는 거죠. 정해진 길을 안 가고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정해진 길을 안 가고 뭔가 다른 걸 짚고 다른 것만 짚고 그리고 다시 튀고 뭐 이렇게 가는 그런 문화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똑같아요. 뭔가 나올 때는. 근데 그게 다 막혔죠. 다 막히니까 뭐가 나오냐면 그 얼마 전에 그 기업에서 그 인터뷰 그러니까 얘기할 때도 나왔는데 사람들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효용이 없는 그러니까 그 대면에서는 효용이 있을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왜냐면 창조력이 나오니까 비대면으로 가면 효용이 전혀 없거든요. 비대면으로 가면 그 사람이 우리 기업에 도움되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진짜 같이 뭐 대리나 뭐 부장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아이디어도 튀고 뭐도 했던 사람이 갑자기 딱 방에 갇혀가지고 서로 이제 비대면 회의하고 온라인 회의했을 때는 성과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의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아니면 뭐 그 좀 그 궁합이 잘 안 맞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잘라야죠. 자르고 비대면으로 루틴하게 벌어지는 일들을 대신하는 이제 기계가 등장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가요. 그래서 지금 기업 또한 마찬가지로 이 창조력 혹은 그러니까 없던 거 새로 만드는 걸 전문적으로 하는 뭔가의 그 집단들, 이 집단들은 하나같이 위기를 겪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가면 더 큰 위기를 겪죠. 더 큰 위기를 겪어서 그거는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팬데믹의 역사에서도 보여요. 르네상스 와가지고 막 하다가 갑자기 흑사백으로 쫙 다 죽고 뭐 암흑기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성 하나 그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여기부터 다시 또 해가지고 확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확 죽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대면이 없어지면 이 접촉의 밀도가 낮아지면 아무래도 창조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그러면은 강연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근 선생님께 박수. 네.